그렇죠. 배우기 쉽다. 두 번째는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근데 어쨌든 퀀트 투자 뭐 많이 알려진 단점 어떤 것들이 사실은 단점이 없기는 한데요, 별로. 근데 이제 지루하다. 이게 지루하다.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돈은 벌립니다.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미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백테스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김작가 전략에 투자를 했다면은 연복리 30% 이상을 벌 수는 있었으나 중간에 시련도 꽤 많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책은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편입니다. 자, 저자님이 이제 출연하신 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 이제 증시가 네.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한때는 증시가 3,000대일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물린 주식이 많을 텐데 네. 저자님 계좌도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요즘 계좌는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 이제 어때요? 저는 이제 11월, 4월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4월 22일 날 제가 주식을 거의 다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플러스 1%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8월에 제가 조금 또 기어 들어갔어요, 주식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투자 가능 자산의 15%를 주식에 슬슬 들어갔는데 요번에 손절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1, 2%를 또 까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올해 전체로 봐가지고 손실이 뭐 마이너스 3%가 4%가 뭐 그 정도 나와가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11월에서 4월 네. 요때만 주식 투자 좀 크게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마켓 타이밍 주식시장 언제 좋고 좀 언제 안 좋은지 요 시기가 같은 게 있나요? 네,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식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수익이 월등히 높고요. 네, 그리고 5월, 10월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이 다 그래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고. 그쵸. 그 데이터도 그렇고, 제가 뭐 지금 투자 거의 20년 하고 있는데, 저도 5월, 10월에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바보같이 또 8월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지금 너도 터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내 투자 가능 자산은 1, 2% 정도 까이고 이제 빠져나왔다 이거죠. 네. 처음부터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실 벌써 이제 9월이니까. 네, 맞아요. 이제 올해 그러면 11월부터는 또 주식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자님은? 당연히 일단 10월 마지막 주에 다시 들어갈 거고요. 근데 지금 장이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풀 베팅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파트 베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진짜 또 지지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하고 또 나갈 거고. 근데 이게 파트 베팅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는 것처럼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계속 그 투자 금액을 늘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월 말부터는 대표님도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그렇죠. 네. 자, 대표님이 근데 지금 안전하게 좀 투자하는 방법이 이번에 책 내신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처럼 คว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퀀트 투자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아직도 비퀀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참나. 네, 그 퀀트 투자는 레시피 투자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피자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물론 제가 정성껏 피자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피자를 만들라고 하면은 유명한 레시피들을 따와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피자를 만들 건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도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검증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랑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달에 한 번 이제 15분 투자해서 연복리 15% 최대 손실폭을 이제 15%로 이제 제한하는 퀀트 투자 방법이 뭐예요? 일단 요 책에서는 제가 그걸 주로 이제 3박자로 설명을 많이 해요. 일단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여기서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에 그 자산을 배분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거만 잘 해도 사실 그 MDD, 그러니까 최대 손실이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5월, 10월에는 조금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조금 더 이제 성과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럼 그 주식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물론 ETF에 간단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퀀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게 지금 투자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 책에 나와 있는 게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지금 같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자, 그럼 자산 배분은 일단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하는가? 아마 올해 느끼셨겠지만 주식에만 투자를 하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꼈겠죠. 그렇죠. 특히 올해 많이 느끼셨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식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주식이 쭉 할 때 나는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가? 이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식과 다른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따로 노는 자산군이 3개가 있어요.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그거를 투자를 할 때 원화 자산에만 투자하면 안 되고 달러 자산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유일하게 오른 자산이 사실 거의 달러밖에 없어요. 올해 같은 달러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주식과 채권 뭐 이런 거를 할 때 한국 그리고 미국에 나눠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식과 채권이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달러가 그거를 상당 부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 배분에 들어가는 거는 그 주식, 채권, 실물 자산도 있지만 원화와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15%라고 써기 썼는데 솔직히 10% 잃기도 어려워요. 자산 배분의 핵심 말씀해 주셨는데 책에서는 장기 우상향 자산, 상단성 낮은 자산, 자산 군별 변동성 여기서 뭐 설명 안 한 거 하나 정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이제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무엇인가 하고 보면은 일단 저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 왜냐면 사실 그 이 지구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루 8시간 동안에 어떻게 돈을 벌지 궁리를 하거나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도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채권이라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은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사실 이치잖아요. 근데 그래서 채권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물 자산,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그렇고 금이나 뭐 원자재 이런 것들도 화폐량이 쭉쭉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걔네들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왜 얘가 그 장기적 우상향해야 되는 건지 근거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 자산 배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암호화폐는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기는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근데 뭐 딴 얘기고. 그래서 그 정도가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상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좀 이미 했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실무자산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가 올라갈 때 다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오를 때 얘는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해야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실물자산이란 건 뭐 부동산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책에서 주로 금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사실은 금, 원자재, 부동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뭐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ETF 같은 걸 통해서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 사실 그게 좀 어렵죠.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 책에서 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부동산도 중요한 실물 자산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럼 아까 최대 손실을 15에서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자산 배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뇌피셜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실제로 과거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거를 당연히 다 본 거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지금 같은 아주 어려운 하락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상승장도 들어 있었고,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오르는 시기, 물가 상승이 심했던 시기, 안 그렇던 시기, 그런 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은 미래에도 그 최대 손실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조장님 말씀처럼 세 달에 딱 한 번 투자해서 연복리 15% 버는 되게 좋은 투자법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펀드 투자 많이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고 이제 제자님이 옛날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도대체 왜 비컨트 투자자들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는 비컨트 투자자야.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서 이제 역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컨트라는 단어 자체만 듣고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워 보이니까 이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뭘 위해서? 자기 과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제를 잘 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는 도박의 스릴 한마디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재밌고 엑사이팅 하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딴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테슬라 샀으니까 나도 한번 사봤어. 또는 이제 다 주식 투자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좀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 퀀트 투자가 재미나 그런 뭐 스릴은 별로 없는데 그 대신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쉽거든요. 하면은. 근데 아니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해줘도 믿지 않아요. 예. 이것도 큰 것 같고 일단 재미없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컴퓨터 투자의 목표랑 장단점 뭐라 생각하세요? 목표는 돈 버는 거죠, 당연히. 돈 버는 거고. 돈 버는 건데 이제 그 연봉리 수익을 높게 가져가는 게 당연히 첫 번째 목표인데 두 번째 목표는 그 MDD를 줄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손실을 제한하는 거. 그 두 개가 당연히 우리의 목표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 그러니까 MDD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은요, 일단 그 장점은 첫 번째, 이게 그 조기 축구하는 사람을 한 달 만에 그 1부 리거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믿으시지 못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축구, 테니스, 바둑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매뉴얼을 보거나 책 몇 권 보고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 사실 이게 그냥 진짜 무식하게 주가 지수 ETF만 딱 투자를 해도 프로들 중에서 상위권 10%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퀀트 투자까지 갖다 붙이면은 그 프로페셔널 투자자 중에서도 상위 1% 무조건 가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한 달 공부해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이 1부 리그 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배우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배우기 쉽다. 두 번째는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그래서 가성비가 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과는 좋고 내가 투입할 시간은 별로 없고 직장인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단 내 감정을 그래도 많이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할 때 결국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심리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심리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옛날에는 퀀트 투자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버튼 몇 번 누르면은 백테스트 결과도 나오고 내가 뭐를 사야 되는지 정확히 나오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네. 이제 가르치면서 여기에 우리 투자를 망친다 했는데 투자 전과 투자 후에 투자를 망치는 편향 심리 한 가지씩 투자 전에는 뭐가 있고 투자 후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투자 전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식에 몰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식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거기 몰빵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아마 주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굉장히 위험한 편향이에요. 과잉 확신 편향이. 왜냐면 일단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주식에 내 돈을 전부 다 몰빵하게 만드니까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편향이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주식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은 사실 빨리 손절을 하고 올라가면은 이거를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보통은 좋거든요. 왜냐면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질질 떨어질 때 손절을 못하고 그냥 냅두고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게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얘가 수익이 날 경우에는 이게 다시 손실이 날까 무서워가지고 수익 요만큼 찔끔 먹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복하면은 수익은 짧게 손실이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다 우리의 어리석은 두뇌의 편향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비참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편향 심리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게 퀀트 투자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퀀트 투자를 이제 해야지 그 편향들이 사라지는 거고요. 물론 퀀트 투자를 하다가 중단에 이제 중도 해제를 하고 이제 우리의 편향에 빠지면 당연히 말썽 도루묵이긴 하죠. 네. 자, 그럼 퀀트 투자 이제 하려고 해요. 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 애매모호하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실물자산도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표에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그 주식 비중이 총 35% 그리고 요거를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 비중이 15%. 금이 이제 우리의 실물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자 우리 채권에 50%가 들어 있는데 이것도 한국, 미국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형 올레더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만 투자를 하면은 과거에는 보통 한 연봉리 수익이 한 8% 정도 나왔고 네. 그리고 MDD 그러니까 이제 최대 손실이 한 7%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했는데 가장 최악의 순간에 깨진 게 7%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하려면 요 ETF 상품을 이렇게 해서 사면 펀드 투자, 올레더를 상품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돈 1억이라고 하면은 요거에 1,750만 원, 여기 1,750만 원, 이렇게 여기 뭐 1,5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MDD는 굉장히 낮아서 좋은데 그 연봉리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좀 더 벌고 싶잖아요. 좀 더 벌려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5월, 10월은 조금 더 줄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성과를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월에서 4월이 이제 주식이 좀 천국이었고 5월에서 10월이 이제 주식시장이 좀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왠지 올해도 5월, 10월이 아주 생지옥인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는 지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생지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매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확실해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국과 미국 주식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한국형 올레더는 이거를 그냥 ETF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요거를 퀀트 전략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자산 배분을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그리고 5월, 10월에는 조금 더 낮게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식 비중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한국형 올레더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ETF에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품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 주식 비중을 우리의 퀀트 전략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책 이름을 보다 가지고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라고 이제 하실 건데 거기는 이제 8개 지표들이 들어갑니다. 가치 지표 4개, 성장 지표 4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치 지표는 PSR, PGPR, 포어, 퍼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성장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매출 총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 요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8개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주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찾아라고 하실 텐데 그거를 지금이 무료인 퀀터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말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책에는 그럼 퀀터스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작가님 책에 쓰신 퀀트 전략 중에 정말 좀 이제 직장인분들 투자 많이 하잖아요. 직장인분들에게 좀 딱 하나만 추천하고 싶은 전략은 뭘까요?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은 무작정 따라하기 포트폴리오라는 놈들이 4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사실 한 개만 골라서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그 한국형 올레더를 유지를 하되 그 한국 주식 비중을 그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소형주 전략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사실 그냥 S&P 500 ETF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나오는 켄 피셔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표에 나온 대로 금이랑 한국 중기채, 미국 중기채 비중을 맞춰가지고 아까 시기 또 11월에서 4월에는 비중을 늘리고 5월에 10월에는 이제 비중을 낮추는 전략을 그렇습니다. 하면 이게 투자가 좀 쉬워진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진짜 3개월에 한 번 정도 투자를 해도 되고 좀 더 게으르면 6개월에 한 번 투자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충 돌려보면은 그래도 연봉리 수익도 한 15에서 20% 원저리로 나오고 그 최대 손실은 보통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 미국 주식 컴퓨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한차순 생각하면 수익률이 좀 형편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책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놨어요. 켄 피셔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개별주에 그냥 투자를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 참고로 켄 피셔 전략은 두 개의 지표를 씁니다. 하나는 PSR라는 지표를 쓰고요. PSR는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지표이고 PRR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연구개발비 이런 지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미국 주식을 켄 피셔 전략을 통해서 개별주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S&P 500 ETF에 투자를 하도 되고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우리가 환 해치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은 달러화는 우리랑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 노출 ETF를 사거나 미국 개별주를 사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 환율 효과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환 해치 ETF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주식의 수익만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달러화의 변동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펀드 네. 투자가 네. 이게 뭐 완벽한 네.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100점짜리 투자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펀드 투자 뭐 많이 알려진 단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단점을 좀 극복하는 방안은 뭘까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어거지로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단점이 뭐 사실은 단점이 없기는 한데요, 별로. 근데 이제 첫 번째 일단 지루하다. 이게 지루하다.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돈은 벌립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건지 돈을 추구하는 건지. 재미를 추구하시면은 그대로 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비컨트 그거 하시면 되고 이제 돈을 벌고 싶으신 퀀트가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퀀트 투자도 당연히 중간에 수익이 안 나는 구간들이 존재하고요. 그 구간이 길면은 2, 3년 정도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 그때 많이 그만두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퀀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테슬라를 산다고 하면은 뭐 전기차고 뭐 위아더 월드고 뭐 이제 뭐 기술 뭐 신기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친구들과 떠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퀀트 투자는 와가지고 나는 퍼가 낮고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샀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노잼 해가 도망가죠,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소셜라이징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근데 이런 큰 단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쉽다. 왜냐면 사람들은 투자가 어렵다라는 상상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줍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한국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주식 내가 종목도 찾아야 될 텐데 좀 어떤 지표 활용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그 종목을 찾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주로 활용을 하고요. 제 책에서는 퀀터스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소프트웨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퀀트킹도 있고 뭐 젠포트도 있고 얼라트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훌륭한 종목들을 찾아낼지 그거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가치 지표들이 한국, 미국 둘 다 꽤 잘 먹힙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주로 쓴 가치 지표들은 뭐 PSR라든지 PGPR, 포어, 그리고 퍼 이렇게 네 개를 썼는데 그거 말고도 뭐 PBR라든지 뭐 PCR, PFCR, 뭐 배당 수익률, 주주 수익률 이런 애들도 다 잘 먹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지표가 있죠. 우리가 뭐 언론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늘 똑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는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 또는 저평가된 기업을 사야 된다. 또는 성장을 하는데 아직은 저평가된 기업을 사야 된다. 그 말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평가된 기업들을 어떤 지표로 찾는가,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하는 지표들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퀀트 투자는 소형주에서 훨씬 더 잘 먹히고요. 대형주에서는 좀 덜 잘 먹힙니다. 네. 그래서 소형주 쪽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요. 네. 한국형 올레드는 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한국형 올레더는요, 퇴직연금에서도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퇴직연금에는 ETF 중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ETF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 선물 ETF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위험한 ETF가 아니에요. 그냥 금의 수익을 추종하는 ETF인데, 근데 어떤 또 이제 희한하신 분이 규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 현물 ETF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금 선물 ETF는 그걸로 갈아 끼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채권도 지금 선물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한국 주식의 40% 그리고 미국 채권의 60%를 투자하는 그런 혼합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갈아 끼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 대신에 펀드 투자가 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우리가 연금저축을 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뭐 주식, 채권 그리고 이제 실물자산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해외 비중 같은 경우는 우리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세금을 덜 내거든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식 비중을 뭐 한국 개별주 펀드들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개인 기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우리는 양도소득에서 세금을 안 내니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포트 비중 할 때 뭐 15%, 25% 이렇게 다 분산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한 번에 1억 넣어서 자산 배분을 하면 그게 되게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이렇게 모아 가잖아요. 이렇게 적립식 펀드 투자 방법은 좀 없을까요? 당연히 저도 적립식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었고 이거를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월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월급을 계속 추가로 갖다 부으면서 제 원금이 커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산 배분을 이제 해놓은 다음에 처음에 투자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돈으로. 그럼 이제 새로운 돈이 생기는데 이제 그것도 추가로 당연히 이 자산 배분에 갖다 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자산 배분을 했을 때 그 우리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표 비중.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주식 17.5%, 미국 주식 17.5%, 뭐 그 미국 채권 25%, 한국 채권 25%, 금 15%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은 그 비중이 변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식이 오르면은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쪽은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어떤 쪽은 비중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은 그 비중이 낮아진 쪽에 그 돈을 갖다 부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목표 비중과 근접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리밸런싱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리밸런싱은 주기적으로 좀 확인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주식 목표 비중이 35%였는데 근데 갑자기 주식이 엄청 오르고 채권은 막 떨어졌어요. 그럼 그 비중이 갑자기 35%에서 50%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 비중보다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팔고 그리고 이제 비중이 너무 낮아진 쪽에 갖다 부어가지고 비중을 좀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리밸런싱 하기가 좀 귀찮을 수 있을 텐데 언제 좀 그 많은 종목을 다 교체할까요? 이거 그 사실 분기에 한번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 진짜 별로 안 걸려요. 1시간이면 끝나요.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네, 빨리 끝납니다. 네. 그럼 분기 한번 리밸런싱 하라고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글로벌 이슈나 사건이 터져서 시장이 뭐 지금처럼 급락을 맞이했을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한국형 올레더 이제 플러스 11.4 그리고 플러스 이제 주식 비중을 퀀트에 투자하는 거는 이런 불상사 시나리오가 사실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사실 그 안에. 그래서 사실 추가 리밸런싱을 할 필요는 별로 없기는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빠져나와서 뭐 시장이 안정될 때 기다리는 게 나은지랑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나은지 질문 드리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나오는 그 무작정 따라하기 포트폴리오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실 체인지 할 필요가 없는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럼 계속 그냥 사는 거야? 모아가고? 언제 정리를 하나요?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사실 안 오면 좋죠. 네. 지금 그 말씀 뜻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 이제 충격파를 좀 최소화하는 거죠. 그 아마도 뭐 주식도 그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맞는데 중간중간에 맨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을 통해 가지고 그 충격파를 최소화해 가지고 우리의 최대 손실을 이제 15% 미만으로 이제 제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또 퀀트 투자가 백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백테스트 툴은 뭘 써야 되고 지표가 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써야 되나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제 책은 그냥 제가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만 쭉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퀀터스라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뤄가지고 내가 직접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나? 거기에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컨터스 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는 그 어떤 특정한 팩터가 유효한가 아닌가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늘 말하자면 퍼라는 팩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야 그러면 진짜 저퍼 주식이 고퍼 주식보다 좋은 거야? 이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지표들을 몇 개 섞어가지고 전략을 짠 다음에 그 전략을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전략이 좋다고 치면은 여기서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해보죠. 한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그 기본 필터 이런 애들이 한국에서 다 별로 안 좋은 애들이에요. 지주사, 금융사, 적자 기업, 관리 종목 이런 애들 다 빼버리고 이렇게. 네. 다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퍼라는 팩터를 계속 말을 했잖아요. 네. 이 퍼라는 팩터가 한국에서 정말 수익이 높은 것인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팩터 검증이 들어가서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퍼라는 팩터에 대해서 얘가 과거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10분위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한국의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퍼가 가장 낮았던 하위 10%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10%에 투자했을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장 상위 10%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수익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결과를 보시죠. 이게 보통 한 1분 정도 걸리는데요. 예. 그쵸.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뱉어줘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퍼라는 건데, 자, 우리가 저퍼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이 정도를 벌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고퍼 주식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이거를 한번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면은 그럼 이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퍼가 가장 낮은 하위 10% 기업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상위 10%고 자 그럼 이거를 보면은 뚜렷이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떨어지는구만 최근 20년 동안에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미래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이 퍼라는 툴이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팩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에서 사실 실력을 가장 빨리 높이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팩터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전부 다 이 팩터 검증을 한번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떤 팩터가 먹히고 어떤 팩터가 안 먹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퍼가 중요하다 하셨고 또 다른 거 아까 중요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영업이익 성장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근데? 네. 이런 거. 네. 한번 이거 해보죠. 네. 그러면은 이 10분위 테스트도 가서 한번 또 눌러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팩터를 2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 이런 게 할 수가 있겠죠. 퍼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겠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면 당연히 주가와 밀접한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여기 나오는데, 그렇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수익이 높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2개를 알아냈습니다. 한국에는 퍼가 낮은 기업이 수익이 높구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수익이 좋구만이라는 걸 2개를 알아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있는 팩터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봤어요. 뭐 여기 한 뭐 50, 6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돌렸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걸 알아냈잖아요. 퍼가 낮은 기업이 좋구만.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좋구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전략을 백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를 클릭을 하고 영업이익 성장률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옆에 트레이딩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김작가 전략이라고 하고, 김작가 전략이라고 이제 한 다음에 보면은 퍼가 낮은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에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2002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분기별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고 치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거를 백테스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테스팅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2개 과목이 있고 각 지표에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 순위에 이제 평균 순위를 내는 거예요.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2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떴네요. 네. 떴으면은 그럼 얘가 지금 복리 수익이 38% 나왔네. 네. 나쁘지 않죠, 그죠? 네. 38%면은 20년 만에 그 원금이 720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요 노란 지렁이가 코스피고 요 파란 게 이제 우리 김 작가 전략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근데 유념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냥 단순히 수익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깨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깨지는 구간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깨질 때는 이 정도 깨진 구간이 있었고, 요 구간이 이렇게 많이 깨졌고, 그거를 극복하는데 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충.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20년 동안에 김 작가 전략을 썼다면은 20% 이상 손실이 난 구간이 10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20% 얼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수익도 한번 보면은, 이 보면은 이제 2008년 10월, 이때 리만 브라더스 망할 때 한 달 만에 34% 날린 구간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 20% 날렸네요, 한 달에. 이런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충 보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퍼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김 작가 전략에 투자를 했다면은, 연봉리 30% 이상을 벌 수는 있었으나, 중간에 실현도 꽤 많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오케이, 김 작가 전략 좋은 전략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종목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포트폴리오 추출에 가서, 띡 누르면은 이건 오래 안 걸려요. 나왔죠? 그럼 여기 나오면은 이 전략이 지금 가장 어울리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된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김 작가 전략을 만들었고 이제 김 작가 전략에 어울리는 종목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저자님이 아까 전에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총 8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다 체크하고 한번 또 종목을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시죠. 네. 그게 이제 아마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보면은 그 전략에는 여기 퍼가 있고, PSR가 있고, 포어가 있고, PGPR하고 있고, 요 4개 지표가 있고요. 이거 지우고. 그리고 성장 지표는 영업이익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매출 총이익 성장률 요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8개죠. 네, 종목 뽑는 거죠, 지금 그죠? 종목 이렇게 그죠? 이게 가장 이제 우수한 이제 종목들이 무엇인가 나오면은 뭐 얘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아마 저도 모르는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이런 애들이네요, 그죠? 지금 이런 애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사고, 예를 들면 3개월마다 한번 리밸런싱이라는 건 3개월에 한 번씩 이걸 다시 해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이제 3개월 후에 제가 이 똑같은 짓을 하면은 이 종목들이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걔네들도 교체하는 거죠. 그렇죠. 다 한 주씩만 사가지고 한번 3개월 뒤에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가 사실 이게 말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5분이나 걸렸지. 저는 제가 혼자 하면 말 안 하잖아요. 2분 만에 끝나요, 저는 이거 사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그 증권사 앱에 들어가가지고 이 종목을 사고 파는 거 정도는 직접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컨터스가 그것도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쯤 되면 자동 매매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자동 매매는 안 돼요. 자, 저자님이 지금 컨터스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사실 투자는 너무 하고 싶은데 직장생활, 육아로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투자 공부가 이제 게을러지는데 컨트 전략 하나 만드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일단 제가 샘플로 이제 김 작가 전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일단 되게 쉽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그것조차 귀찮으면은 그냥 제 책에 나온 전략들 그냥 베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리할 때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 파스타 레시피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귀찮으면 그냥 남의 거 베껴가지고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없죠. 네. 그래서 진짜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냥 있는 레시피 쓰시고, 근데 뭐 좀 호기심이 있으시거나 난 내 거 만들고 싶어, 나는 이제 김개똥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툴 컨테스트 좀 돌리셔가지고 전략 만들면 돼요, 그냥. 지금 이제 저자님이 근데 백테스팅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제 근데 이걸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지표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백테스팅 꼭 필요한 거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게 금융시장이나 심지어 뭐 언론 유튜브 같은데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미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백테스팅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 이제 언론사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전분이 뭔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9월, 10월에 배당주가 보통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퀀터스로 제가 그걸 돌려봤죠. 실제로 9월, 10월에 그 배당주가 좋은가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는 12월에 수익이 왕창 높고 1월에 특히 안 좋고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아, 그런 식으로요? 사실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배당주 관심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사실 통상적으로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5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배당주 전략이라고 하고, 이걸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면은 떴는데. 네. 이제 뭐 이 전략도 뭐 괜찮아요. 뭐 그렇죠,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쭉 밑에 가 보면 여기 월별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월별 수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쓱 해가지고 엑셀로 가져가가지고 월별 평균 수익을 계산을 해봤죠, 제가. 근데 이제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9월, 10월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월별 평균을 내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12월이요. 12월이 제일 높았고 1월이 가장 안 좋았고요. 그리고 9월, 10월은 다 그저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2, 3, 4월은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백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게 저는 이제 그걸 실습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매크로 쪽에서 이런 미신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믿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늘 그냥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백테스팅 하는 거는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봅니다. 자, 수포자의 문과 전공이고 숫자만 보면 이제 경기 일으키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 계실 텐데 뭔가 퀀트 투자하면 뭔가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에게 정말 적합한 투자법으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수학은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도 미적분 같은 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저 그거 하라고 하면 못 하고요. 제일 지금 수학 레벨이 중2 정도일 거거든요. 물론 제가 덧셈 뺄셈 이 정도는 머리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 정도예요. 저 수학 못 해요. 그리고 코딩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하도 못했대요, 요즘은. 왜냐면 이런 툴들이 있으니까. 이런 툴들을 활용하면 된다. 최근에 증시 상황이 사실 너무 안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너무 좀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예 이제 주식을 다 팔고 이 저점 어떻게 보면 더 저점을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예 다 팔고 이제 증시에서 빠져나가려는 분도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저자님께서 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를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옵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락장이 오면은 난 주식을 다시 안 할래 하고 이제 주식장 아예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피하면은 결국은 좋은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고 싶어도 와요. 사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주식 투자 콘텐츠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2,000개나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가장 가치주인 그런 종목을 찾아서 심지어 그거를 마켓 타이밍까지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 이 책을 본다면 본인의 투자법이 맞는지 좀 백테스팅도 할 수 있고 좀 더 올바르고 쉬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국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